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즐거운 영화 생활 하고 계신지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좀 다양성이 좀 더 떨어진 듯한 극장가의 분위기입니다만 오랜만에 또 볼만한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미야케쇼 감독의 새벽의 모든이고요. 뭐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영화입니다. 사실 미야케쇼 감독은 국내에서는 사실 좀 아트하우스 계열에 속하는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본 내에서도 독립 영화 쪽에 속하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나름의 독특한 미학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유망한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원래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좀 해왔던 감독이고요. 일단은 이 감독의 되게 미학적 특징은 좀 그 16mm, 그러니까 그 16mm 필름 카메라를 아직 사용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자연광을 많이 사용을 해서 되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많이 언급해내고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화면에 그 잡티 같은 것들, 필름 그 열화 현상들 같은 것들은 어, 그 드러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요즘 디지털 영상처럼 좀 쨍한 느낌은 당연히 없습니다. 어쨌든 그는 이제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라는 작품으로 이 일본 내 키네마 줌보 베스트 10 영화 3위, 일본 영화 3위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2022년작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은 키네마 줌보 베스트 10의 일본 영화 1위 부분을 차지하는 등 베를린 국제영화제의 이제 다양한 분야와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진출을 하고 있고요. 베를린 키드네요 말하자면. 그다음에 이번 작품 새벽의 모든도 일본 베를린 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출품되었습니다. 어, 이 영화는 좀 그 전작인 제가 사실 본 영화는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봐서 전작들이 어땠는지는 사실 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이제 독특한 매력들이 상당히 평단에 어필을 많이 받았다는 것 같고요. 물론 한정적이긴 합니다만 이 영화를 또 보는 그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폐막작이었는지 개막작이었는지 그렇게 해당이 되는 영화였고요. 어쨌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감독님의 작품 두 편, 전작은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는 2020년도에 개봉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23년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이 이렇게 개봉이 됐습니다. 눈을 들여다보면 같은 경우는 좀 그 인물의 심상이라든가 좀 쇠락해가는 권투도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 어떻게든지 버텨내려는 주인공의 마음을 들여보는 영화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막막한 느낌이 많이 드는 영화였고 조금 답답한 느낌도 사실 드는 영화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이 채널에서 리뷰를 한 거 보니까 제 스타일은 아니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 앞에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이 작품 새벽의 모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의 모드는 뭐 감독 특유의 미학을 유지하면서도 보면 이제 뭔가 흐뭇한 느낌이 드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인공들은 매우 힘겨운 상황을 버텨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작품 원작이 있습니다. 세오 마이코의 새벽의 모든이라는 작품이고요. 지금 이렇게 파란색 표지에 나와 있는 이것처럼 이 작품은 이제 국내에도 출판이 되어서 지금 절찬리에 판매 중인 원작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두 등장인물은 후지사와 역의 카마시라이시 모네고요. 야마조의 역의 마츠무라 호쿠토인데 이 두 사람은 스즈메 문단속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작품이었죠? 그 스즈메 문단속과 네, 날씨의 아이, 아이고 요거 너의 이름은 그 성우로 활동했었던 걸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배우더라고요. 어쨌든 두 사람의 이제 역시 호연 역시 훌륭한 연기 역시 또 이 작품의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또 등장인물들도 빼놓을 수 없는데 되게 인상 깊은 게 이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과학, 그 쿠라타 과학이라는 작은 회사고요. 원작 그 소설에서는 아마 그 철강회사든가 금속회사든가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그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과학 그 재료를 만드는 작은 과학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 도구를 만드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이 소년 소녀가 짝이 되어서 이 구라타각의 일상을 취재하는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이 중학교 소년 소녀가 등장하는 게 또 흥미롭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 않은 이 회사는 좀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이 뭐 크게 부각되진 않습니다만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이 영화의 두 주인공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인 고통들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질병에 의한 고통을 겪고 있는 두 주인공을 품어주는 아주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쿠라타카를 멀리 바라보는 전격으로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되게 평온한 일상들과 따뜻한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기도 해서 이들을 역시도 영화 주요한 등장인물로 빼놓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시작은 5년 전, 그러니까 영화의 본편의 필름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5년 전의 모습이 시작되고요. 되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죠? 그 주인공, 후지사와의 가방호의 모습들입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후지사와는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에 시달리는 인물입니다. PMS라고 하더라고요. 월경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되면 무기력감이라든가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번듯한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제 월경전 증후군 PMS와 결합하여서 견디지 못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지금 이렇게 직장에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평소에 후지사와는 상당히 친절한 사람이고요. 항상 동료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이 PMS 발병 시기에는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 감정을 폭발시켜버리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사회는 감정을 또 억누르는 부분에 있는 사회고, 남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사고가 굉장히 뚜렷한 사회니까 이 양극의 면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인물은 아닙니다만 감정 컨트롤에서 문제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5년 후의 시점에서 이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영화는 일종의 만남과 만남을 다루고 있는데, 남녀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인 관계라는 성립은 전혀 젊은 남녀가 등장하지만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인 관계라고 하는 그런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여성인 후지사와가 선배고요. 그 다음에 남성인 야마조에가 후배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재밌는 지점은 후지사와의 이 5년 전에 PMS 발병 시기에 회사를 퇴사하기 과정의 이야기를 나레이션으로 시작이 되고 야마조의 나레이션으로 영화가 마무리된다는 점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필름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는 좀 거친 질감의 16mm 필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16mm 필름이 주는 온화한 또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하지 않지만 또 적응이 되면 상당히 따뜻한 느낌을 주고 이런 그런 좀 편안한 느낌을 오히려 줄 때도 있어서 이 필름 라이크라고 하는데, 필름적인 측면들의 또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고 하겠습니다. 16mm 필름 지금 기준으로 보자면 화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감독이 이 룩을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새벽의 모드는 전체적으로 매우 따뜻한 정서의 영화고요. 따뜻하지만 또 섣불리 들어가서 인간의 감정에 깊이 들어가려고 애쓴다기보다는 관찰자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미야케쇼 감독이 다큐멘터리 출신 감독이라서 그런지 좀 멀리서 지켜보기라는 그런 감각을 되게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자, 어쨌든 이 두 사람은 되게 평소에는 너무나 성실한 친구이고 좋은 동료인 후지사와가 이 야마조에는 공황 장애를 겪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타인과 어울리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폭발의 지점은 후지사와가 간식거리를 이제 동료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이 막내 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야마조에게도 이 일종의 빵을 주는 거죠. 근데 생크림을 안 먹는다고 빵을 이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반납을 하는 과정인데 그거 가지고 바로 폭발하진 않고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야마조의 불편한 태도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회사를,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직원의 아들이 속해 있는
아마 방송부 학생들이 이제 그 저기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는 건데, 그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 이제 그런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불친절한 모습들을 참지 못해서 후지사와가 마치 PMS랑 결합되어서 폭발하면서 이제 이들의 어색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두 사람 다 사실은 이제 동병상련의 질병을 갖고 있는 거죠. PMS라고 하는 질병을 갖춰서 이제 허우적거리는 후지사와, 그리고 야마조에는 공황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불편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실 비슷한 좀 그 처방을 받아서 그것이 계기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야마조에는 자기가 이제 그 어쨌든 그 실수를 범하면 그것을 항상 이렇게 좀 사죄하듯이 먼저 먹을 걸 좀 나눠주고 있는데, 평소에도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늘 먹을 걸 갖다가 남한테 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나눔이라든가 나눠 먹는다라든가 밥을 같이 먹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의 중요함을 어떻게 보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각자의 선택에 남겨줍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두세 번 반복되는 그 장면에서 이 직원들이 끝나고 식사를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이제 바빠서 그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또 같이 먹읍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면서 이들의 이제 아주 친밀한 관계들이 슬쩍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회사의 되게 편안한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또 인터뷰 장면에 보면 맛 쪽이 그런 질문들, 이 회사의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또 마땅히 그 좋은 점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 중년 사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사실은 되게 좋은 회사인데 그 좋은 면들, 좋은 인간관계죠. 좋은 사람들과의 건데, 또 좋은 사람들은 또 막 그것들에 대해서 또 마땅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뭐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들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자, 영화에는 어쨌든 이제 바톤 터치를 하듯이 이 야마조에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붙여줍니다. 야마조에는 아마 역시 그 대형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사실은 영화 초반에 되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 작은 회사죠. 그러니까 어린이용 그런 과학 도구를 만드는 이 쿠리타 과학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되게 단순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큰 회사에 일을 했던 사람인 것 같고, 이 뒤에 보이는 여자친구 연인인 것 같아요. 연인이었던 친구가 되게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있는데, 일종의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이런 그 좀 적응 활동들을 서서히 하고 있는데, 되게 빨리 좀 적응하고 싶어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인물이죠. 공황장애라서 전철 타는 것 같은 거,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부분들에 상당히 문제를 갖고 있고, 그래서 뭐 멀리 간다든가가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 근처에 방을 구해서 살고 있으면서 그 걸어 다닐 수 있는 범위가 자기의 이제 우주의 전부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접점을 갖게 되는 건 이 둘의 충돌의 과정들이 이제 반복이 되죠. 한 번은 PMS로 인해서 야마조에게 화를 냈었던 후지사와의 모습에서, 또 어느 순간 또 이제 그 약을 잃어버리고 공황장애가 발작해버린 야마조의 모습에서 일종의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습니다. 물론 다른 직장 동료들, 뭐 그런 발병의 징후가 없어 보이는 일반적인 직장 동료들도 이들의 뭐 그런 모습들을 되게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회사는 회사라고 하는 공간이지만 사실은 되게 이들을 갖다 보호해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시무리 필름의 그 따사로움과 더불어서 이들의 관계들도 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작에서는 그 복싱 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 고립된 느낌들을 많이 받는데 반해서, 이들은 분명히 거리감, 이 정도의 거리감을 늘 유지하고 있지만 상대방을 늘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어서, 너무나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이 영화는 뭐 특별한 플롯을 찾기는 사실은 특별한 사건 중심으로 영화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불편한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만, 독특한 이제 그런 거리감의 영화적 체험을 주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후지사와는 이 야마조에가 거의 그의 우주가 야마조의 우주가
거의 걸어다닐 수밖에 없는 거리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그에게 이제 자신이 쓰던 그 자전거를 열심히 닦아가지고 역시 야마조에게 갖다 주죠. 근데 야마조에는 아직까지는 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좀 힘겨워하는지 받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지금 요 장면에서 이 지금 이 사람은 역시 미용실 가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이 어느 정도 조금씩 가까워진 후지사와가 이 야마조의 머리를 깎아주면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죠. 원래 장발이었던 이 야마조의 머리가 이렇게 조금 단정해지는 것은 후지사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둘의 이런 가까운 감정이 서로를 이해가는 건데요. 그렇다고 이 영화가 섣불리 이들이 이들의 질병이 뭐 확 극적으로 좋아진다거나 이런 모습의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장벽을 서서히 조금씩 무너져가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지점은 이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연인 관계로 나아가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관계는 영화를 조금 확장시켜 보면 주변의 사람들도 사실은 다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사장인 미치 시케인이라고 하는 우리 되게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이 배우가 출연하는 쿠라타 카즈오라고 하는 이 쿠리타 과학의 사장의 경우도 이 야마조의 전 회사의 이 상사였죠. 츠지모토 노리코 뭐 이름이 이제 너무 일본 이름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들도 이러자면 각자 이제 그 가까운 사람을 잃었던 기억들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나가는 10년 이상 모임에 나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로 그 맺어진 인연으로 이 야마조에가 이 쿠리타가에 취업하게 되었다는 계기라는 설정들도 등장을 하죠. 이렇게 약간의 이제 인연의 끈으로 느슨하게 이어진 인연의 끈으로 야마조에가 이제 이 쿠리타가에서 자기의 병을 돌볼 수 있을 정도의 일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장면들이 보여지는데 이 거리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지사와는 평소에 굉장히 좋은 친절한 사람인데 이, 이 징후가 나타나면 화를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이 영화에서 야마조에가 이 후지사와의 그런 증후군을 파악을 해서 그녀를 갖다가 폭발하지 않게 이끌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음료를 제공해서 기분을 좀 풀어주고 세차를 해가지고 이제 화를 다스리도록 해주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세차하는 장면이 한 2번 정도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한 번은 후지사와가 스스로 이제 일요일 날에 발작을 한 다음에 후지사와가 이제 회사에서 떨어져서 그 우연히 벌어진 그런 절망감들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와서 일요일 날 회사에 와서 세차라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야마조의 배려에 의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장면에서 특히 후지사와는 상대의 폭발의 대상과 함께 이 장면의 미장센에서 이렇게 한쪽 장면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이 장면처럼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통해서 상대방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느끼는 연출이 참 거울을 이용하는 장면들은 뭐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만 거기서 이제 그 거울 장면을 통해서 이 고립감을 표현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었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그 사운드 트랙으로 이제 음악으로 하이스펙이라는 DJ 겸 트랙 메이커라는 분이 조율은 되게 미니멀한 음악이 사용이 되는데 그 미니멀한 음악들이 감정을 서서히 약간씩 차분한 되게 단조로운 음악이거든요. 그 단조로운 음악을 통해서 이 정서를 갖다 마치 이제 뭐 마술처럼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쿠리타 과학이라는 회사의 마지막 이벤트가 이 일종의 그 천체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우주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들과 보면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라고 하는 그 오묘한 우주를 표현하고 있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이 우주라는 세계에서 보면 되게 그 한낱
어떻게 보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되게 작은 존재에 불과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서 상당히 영화적 정서를 되게 좋게 만드는 그런 음악의 사용이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되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미야케 쇼 감독입니다만 아주 최소한의 음악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해내는 방식이 아주 마음에 드는 방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이스펙이라고 하는 이 음악을 감독님은 그 전에도 너의 새는 노래할 수 있어라는 작품의 음악을 담당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둘의 관계가 일종의 하면서 이제 일종의 작업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이 둘이 연인 관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 주인공인 야마조에는 결국 연인이 이제 런던 지사로 발령받으면서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조금은 이 영화의 장면에 보면 야마조에게 인사를 하러 오는 장면, 야마조에게 방에서 왔다가 그다음 후지사와를 만나서 인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사람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이제 그 연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 한편으로 후지사와의 또 심성도 나오는데 후지사와라고 하는 사람이 새해에 이제 일본은 신정을 세니까 새해에 고향에 다녀와서 그다음에 이제 그 부적을 많이 사옵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 같아요. 그 부적 많이 사오고 그 부적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배품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어떻게 보면 누군가 자기의 전 연인이었던 야마조에를 뭐 연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 안심을 했었는지 이 안심하고 떠나는 거죠. 뭐 그걸 뭐 개연성 있게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들은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상들을 표현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제 야마조에는 정신과 병원에 가서 후지사에가 안고 있는 그 월경전 증후군에 대한 그 책을 여러 권 빌려와서 이해를 하고 그런 이해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야마조의 그 후지사와의 발작 때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고요. 그 대화의 과정 속에서 선후배의 과정 속에서 서로 이제 좀 공감들을 형성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아주 가깝지도 않고 가까우면 이제 우리 상처를 주니까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이들이 이제 같은 방 안에서 책을 읽고 과자를 나눠 먹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그런 장면에서도 보면 이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다라는 이제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그 확률은 이 야마조의 표현에 의하면 3번 정도 발작하면 1번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뭐 그건 아마 후지사와가 말로 하지 않았어도 후지사와도 야마조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요. 하지만 이제 이 영화에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세차 장면의 모습이고요. 모습입니다. 이 뒤에 보면 아까 거부했던 야마조에가 자전거를 거부하는데 후지사가 걱정이 돼서 회사에서 이 야마조에가 가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후지사의 집에 가보라고. 이제 후지사가 핸드폰을 놓고 가요. 그러면 이제 후지사에게 핸드폰을 돌려주기 위해서 야마조에가 가는 장면에 보면 이제 후지사가 줬던 자전거를 가지고 타고 가죠. 근데 야마조에가 이 자전거를 아주 능숙하게 타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어떤 이제 오르막 장면이라든가 이럴 때는 좀 불안한 상태가 되면 자기가 이제 본인이 아니면 사람이 있다든가 할 때는 그 자전거를 갖다 끌고 올라가거나 이런 장면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야마조에는 어쨌든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이 커뮤니티,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질병에서 조금씩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의 발전들이 좀 있는 거죠. 이 두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영화가 원하는 극적인 정도의 호전들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가 제목이 의미하는 새벽의 모든이라는 제목 자체가 영화에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어두운 밤이 끝나면 어쨌든 새벽은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희망이라는 개념보다도 조금씩 시간을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에 대해서 역시 야마조에가 후지사와의 월경전 증후군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거든요. 막 대화를 하다가 그 후지사와가 이 여성이죠. 후지사와가 그 약에 대해서 알게 되고 공황장애라는 걸 눈치챕니다. 먼저. 근데 야마조에가 이제 그 자기의 이제 병도 얘기하고 월경동 증후군에 대해서 야마조에가 어떻게 그게 같지 않다라고 해서 공감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앞부분에서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책도 읽고 그러면서 이해하게 되고 이 후지사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이제 시간이나 상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영화의 5년 전의 시간이었는데 후지사와가 발병했었을 때는 후지사와를 돌봐줄 수 있는 어머니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후지사 어머니가 와서 경찰서에 이제 일종의 아까 실려가 있었던 후지사 5년 전에 다니고 있을 때 후지사와를 갖다가 케어를 해서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영화에서 직접 언급 없지만 이 고향에서 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이제 뭔가 사고가 있었겠죠. 사고가 직접 표현이 안 되지만 어쨌든 사고가 있었던 어머니가 후지사의 어머니가 몸이 아픈 상태여서 이거 누군가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처럼 보여요. 그래서 후지사가 누구한테 특별하게 말은 안 했지만 이제 구직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고향에서 구직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생활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둘은 사실 후지사와나 야마조에는 어쨌든 필연적으로 영화의 만남과 있으면 이제 다시 헤어짐의 과정을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항상 이제 벙어리 장갑을 후지사에게 주거든요. 아마 후지사가 주는 품성은 이 벙어리 장갑을 주는 어머니의 그런 마음, 뭐 결코 아주 잘 떴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것들의 마음들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그 모습들은 이 야마조에게는 자기가 다니던 직장의 상사였습니다만, 그를 계속 케어해주고 있는 전 직장 상사의 모습, 그 다음에 그 모습은 다시 현 직장 상사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형들처럼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 직장 상사 역시도 영화 속에 이제 대사에 의하면 누나를 잃어버린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는 구리터 가게 사장님의 경우에는 동생을 갑자기 잃었다는 걸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둘이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지기 직전에 공동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공동의 작업이 이제 일종의 이 구리타각이 이동형 플라네타리움이라고 하던가요? 플라네타리움이라는 이 장치를 준비해서 여기서 일종의 상영회 같은 거죠. 시사회 같이. 뭐 제가 천체과학에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별자리에 대한 이제 안내들을 해주고 여기 있는 사람들 초대해서 일종의 그 별자리 시사회 같은 걸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아는 게 영화만 보다 보니까 이런 데 안 가봐서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장면에 보면 그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 원고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좀 평범함 때문에, 왜냐면 이제 이걸 만들어내본 야마조에라든가 후지사와라든가 직접적으로 뭐 천문학에 깊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니까 뭔가 형식적인 그런 틀로만 만들어지게 되다가 이 사장님인 쿠라타 카즈오에게 도움을 받아서 야마조에가 일종의 그 녹음 테이프를 들어요. 이 쿠라타 카즈오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일종의 그 동생이 원래 그 담당이었고, 동생은 되게 별자리에 대해서, 죽은 동생은 별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사람의 녹음기를 듣고 힌트를 얻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 사람이 남긴 메모를 찾아내고 이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벽의 모든이라는 영화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고, 좀 넓게 봐서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들도 이 자연스럽게 좀 수용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시간의 변화와 흐름. 그러니까 불가에서 말하는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개념이고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스러움의 과정들을 영화적 리듬으로 만들어낸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따사롭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잔인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별을 본다는 거는 영화에도 언급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미 과거의 시간에 지나져 버린 뭐 광년이면 5천 년 전에
500년 전에 500강년이면 500년 전에 있는 빛을 보고 있는 거니까요. 영화에 있는 그 언급처럼 그런 세상의 그런 기묘한 조화들과 이루어진 것처럼 있는 거죠. 사실 이 야마조에나 후지사와의 경우에는 우주가 일단은 개인이 살고 있는 우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좀 무너진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이 후지사와의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그 발병, 그 공황 장애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그 공황 장애를 설명하는 장면도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야마조에와 후지사와가 친해지면서 그걸 뭐 되게 어렵게 끄집어내지 않고 그냥 라면을 먹다가 공황 장애가 갑자기 발병했는데 그러면서 괜찮아지겠지 했지만 그 다음 날에 이제 지하철을 타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슬쩍 꺼내거든요. 야마조에가 발병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봤고요. 그러니까 둘은 영화에서 후지사와의 모습이 그 후지사의 모습이 앞부분에 나오고 야마조에는 그 지하철을 못 타는 장면 정도가 언급이 되고 있지만 둘은 이제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다시 그 변화만큼이나 두 사람은 조금씩은 성숙하게 되고, 근데 이 영화의 좋은 지점은 후지사와가 어느 날 무너져 있는 순간들도 보여주고요. 야마조에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들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확 좋아지진 않는 거죠. 하지만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새벽이 언제든 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조금씩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습니다. 병이 있어도 그 일반적인 우리들이 다 느끼는 것처럼 병 있는 사람들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죠. 이들이 같이 이제 준비된 영상들을 보거나 이 회사를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주는 장면들에서는 되게 행복한 미소를 또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그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어쨌든 연인 관계는 아니지만 같이 있었을 때 얘기하는 장면들에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둘은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리감, 둘이 같이 퇴근을 하고 있다가 놓고 온 물건이 있다고 해서 야마조에가 회사로 돌아가고 만나는 거는 이 사장님이거든요. 미치 시켄이 연기하는 사장님인데 이 미치 시켄이라고 하는 사장님은 동생의 그 10년 전에 죽은 동생의 사진을 놓고 이렇게 그 제상을 만들죠. 일본식의 제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 이 사케 일본 니온수를 갖다 따라주면서 이렇게 일종의 작은 자기만의 제를 올리는 사람인데 그것을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죠. 그만큼 이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서로 작은 실처럼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의 모든이라는 영화가 이제 이런 메시지죠. 언젠가 새벽이 다가온다 그때까지 라는 건데요. 이 삶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되게 어떻게 보면 도시적 삶인데 도시적 삶에서 약간 거리가 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웃사이더는 아니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회사에 이제 이미 후지사와는 그 어머니의 간병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야마조에는 회사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근데 그러면서 이 회사의 풍경을 쭉 빼면서 보여주거든요. 그런 풍경들이 너무나 이 우주의 조화에 잘 맞는다고 해야 될까? 좀 과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쿠리타 과학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주는 그 안온한 따뜻함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뭐 인연이란 게 회대정리라고 했으니까 만나면 헤어짐이 있는 거죠. 근데 만나면 헤어짐이 있는 거지만 그것들을 어쨌든 간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품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대단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건 무슨 이벤트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상당히 인상 깊게 본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되게 그 전작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의 심상에 집중하고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과묵한 주인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눈빛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의 깊이를 헤아린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이 영화에서는 어쨌든 조응하는 관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영화를 좀 더 쉽고 편안하게 볼 수 있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약간 이상적일 수도 있겠어요. 이런 세계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구축된 그 공동체의 세계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이상적일 수도 있겠지만
가끔씩은 영화 속에서 정말 만나고 싶은 되게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세계를 만난 것 같아서 되게 행복한 영화 감상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네, 상영 시간이 어, 119분 정도 되고요. 2시간이네요. 거의 2시간 정도 되고 그 사이즈는 1.85대 1 비율의 일반적인 이제 와이드 비전 화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처럼 16mm 필름 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약간 그 세밀도라든가 이런 청명함은 당연히 떨어집니다만 그것이 주는 매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장르의 영화들은 또 답답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아무나 보실 수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전작 미야케 쇼의 다른 전작들에 비하면 비교적 또 되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힐링물에 가까운 영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접근이 쉬운 미야케 쇼의 영화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올해 본 영화들 중에 괜찮은 인상적인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작품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아니 이런 작품들을 많이 만나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십시오.